클래식 인물 열전. 손수연의 팡팡 스토리 클래식. 살아가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들립니다. 클래식 음악사의 한 획을 그은 특별한 연주자와의 만남.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음악가의 인생과 음악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클래식 연주자들의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음악 평론가 손수연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아니, 제가 시력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시력이 안 좋으십니까? 좋았었는데 안 좋아졌습니다. 이제 그런 네. 네, 아, 나이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나 얘기를 하십니까? 안 했는데 교수님께서 자꾸 오늘 좀 독하게 뭔가 마음 먹고 오신 네, 것 같은데요. 시작부터 아주 뜨겁습니다. 자, 오늘 만나게 될 인물, 음악가로서 대한민국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한 분 아닙니까? 네, 정말 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는 분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한국의 바이올리니스트. 이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입니다. 팡팡 스토리 클래식에서 이렇게 현역으로 활동하는 연주를 소개하는 건 처음 아닙니까? 네, 거기다 이제 우리나라 연주자다 보니까 네. 저도 정경화 선생님을 이렇게 사적인 데서는 선생님이라고 뵀는데 여기서 이제 정경화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조금 부담은 되긴 합니다만. 그러기에 좀 건방져 보일 수도 있겠네요. 네, 제가 또 그런 게 있지만 하여튼 네, 오늘 중심을 잘 잡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송이니까 네. 정경화 선생님이 들으셔도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네네. 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자, 정경화 선생님 여전히 현역 아닙니까? 네, 지난주 월요일에 네. 명동 성당 대성전에서 그 바흐를 주제로 한 바이올린 연주회를 아주 성황리에 또 마치셔가지고 화제가 네. 됐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동양인 여성 클래식 연주자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 사람 중에서는 거의 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뛰어난 기교, 그 다음에 표현력, 그다음 음악성 이런 것들을 모두 갖춘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네. 세계 무대에서 정경화의 이름 알린 것 언제인가요? 아무래도 1967년에 미국 최고의 바이올린 콩쿠르였던 레벤트리 콩쿠르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이 결선 무대에서 핑커스 주커만하고 공동 우승을 한 다음에 세계 무대의 존재를 알리게 됩니다. 이 무대에서 연주하는 모습을 봐도 그렇지만은 아주 탁월한 집중력을 바탕으로 해서 음악적으로 강렬하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독주자로서 지금까지도 사실은 이런 모습에서는 비견할 사람이 좀 드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영상이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네, 흑백으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네, 흑백으로 된 영상이 요즘에 인터넷에 많이 찾아보실 수 있어서 저도 그 즐거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자료가 남아 있어서 네. 행복합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또 신동입니까? 네, 신동입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 특별한 신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그 외국 연주자들은 뭐 어머니가 음악가였다든지 가정이 뭔가 음악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있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이제 재능이 발굴되는데 여기는 사실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는 아마 1948년도에 태어나서 3살 때 피아노를 배웠다고 하는데요. 가정에 피아노가 있는 집안이 아마 10손가락 안에 들지 않았을까. 그 당시에 대한민국, 한국에서. 네. 그랬는데 이제 5살 이게 피아노가 마음에 별로 들지 않았다고 해요. 피아노가 싫어서 그런데 바이올린을 이제 5살 무렵에 접하고 나서는 너무 좋아서 바이올린이라는 악기에 푹 빠져들게 되면서 그 다른 형제들과 하는 어떤 가족 음악회를 통해서 공연을 시작을 했지만 이제 9살 때 이화 콩쿠르에서 우승을 하게 되고요. 서울시 시립교향악단과 함께 맨델스존 협주곡을 9살 때부터 연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4살이 되던 1961년에 미국 줄리어드 음악학교에 전액 장학생으로 선발돼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데뷔 무대는 언제였습니까? 데뷔 무대는 67년에 레벤트리 콩쿠르에서 1등을 한 다음에도 사실 이 동양 아시아 여성에게 기회가 별로 미국에서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유럽으로 건너가고 여러 가지 기회를 보던 중에 1970년에 앙드레 프레빈이 지휘하는 런던 교향악단하고 차이콥스키 협주곡을 협연하는 런던 무대가 데뷔 무대인데요. 또 교수님께서 또냐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네.
이자크 펄만이 부인이 첫 아기를 낳게 돼서 원래 하기로 한 연주를 취소하는 바람에 대타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 대타입니까? 네, 대타입니다. 그 공연으로 이제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리는 계기가 됩니다. 근데 불과 22살이었습니다. 이때 22살이었고 1970년에 대한민국이 1인당 국민소득이 245달러, 와, 세계 119위. 네, 예, 불과했으니까요. 정말 그 당시에는 한국이란 나라는 한국 전쟁으로 정말 폐허가 된 나라 정도로밖에 기억이 되지 않았었는데 그런 세계인들 앞에서 아주 당차고 젊은 한국의 여성 바이올리니스트가 나타난 거죠. 어, 제가 전에 야사 하이패치 편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전 세계의 유대인 연주자의 계보 특히 바이올린 부분에 있어서 그 카르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런 게 너무 막강하잖아요. 근데 그걸 깨고 그 사람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게 정말 힘든 일이었을 텐데 정경화가 그걸 해낸 것이죠. 그 레벤트리 콩쿠르에서는 사실 그 당시에 정경화하고 공동 우승을 했던 핑커스 주커만이 당시에 그 미국의 바이올린 대부였던 아이작 스턴이 정말 키우던 그런 애제자이고 밀어주던 어떤 그 호프 같은 인물이었었는데요. 그래서 갑자기 정경화라는 뭐랄까 방해자가 나타나니까 혜성처럼 네, 등장했죠. 혜성처럼 등장하고 또 정경화의 선생이었던 이반 갈라미언도 야, 너 나가봤자 어차피 안 될 것 같다. 이번에 아이작 스탄이 지금 핑커스 주커만을 너무 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콩쿠르 나가는 게 어떻겠니라고 권유할 정도였는데요. 그래도 나가서 거의 이제 우승이 확정이 될 것 같으니까 아이작 스턴이 다시 개입을 해가지고 재결선을 치르자. 이래서 정말 사상 유례가 없는 그런 재결선을 하게 되고 거기서조차도 승부를 못 내고 아마 단독 우승을 주고 싶었겠지만 끝까지 정경화는 버텨서 우승을 쟁취해냅니다. 그래서 핑커스 주커만하고 공동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인종차별의 시대에 내정자를 이겨낸 거나 네, 다름없죠. 그렇죠. 와, 자랑스럽습니다. 당시 상황이 머릿속에 파노라마처럼 그려지면서 말하고 있는 순간에도 제가 네, 두근거리면서 긴장이 됩니다.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첫 곡 정경화의 어떤 곡 들으면 좋을까요? 네, 오늘 첫 곡은 프랑크의 바이올린 소나타 A장조 4악장을 함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피아니스트 라도르프와 협연한 곡을 가지고 오셨네요. 네네네. 기대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프랑크의 바이올린 소나타 A장조 4악장 알레그로 포커모스를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피아니스트 라도르프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브라바! 프랑크의 바이올린 소나타 A장조 4악장 알레그레토 포커모스를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와 피아니스트 라도르프가 연주했습니다. 이 곡을 가져오셨다라는 건 우리 손세영 교수님이 또 수많은 정경화의 곡 중에서 이 곡을 좋아한다라는 건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그 프랑크의 바이올린 소나타는 바이올린 소나타 중에서는 거의 최고의 예, 연주곡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요. 네, 어, 이게 보통 그 바이올린 소나타 이런 바이올린 독주가 아니라 피아노하고 주고받는 형식으로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피아노도 바이올린 못지않는 비중을 차지하고 서로가 이 긴장을 유지하면서도 어떤 조화를 이루는 연주가 굉장히 좋은데 이 정경화의 기교 그리고 또 특유의 어떤 열정적인 사유가 이 사악장에서 폭발하듯이 펼쳐지는 거를 라도르프가 또 굉장히 잘 받아주고 있어서 두 사람의 응축된 에너지 이런 것들을 좀 맛보실 수 있어서 제가 또 프랑크 소나타 특히 사악장 이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또 사악장의 매력에 우리가 흠뻑 빠질 수 있었습니다. 정경화의 스승 궁금한데요. 너무나도 유명한 분이죠. 네, 정경화는 한국에서는 대한민국 1세대 바이올리니스트였던 양혜업에게 사사를 합니다. 네, 양혜업은 뭐 정경화, 김남윤, 피호영, 이승일, 김다미 등을 길러낸 대한민국 바이올린계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 바이올리니스트 양성식, 또 첼리스트 양성원의 아버지이시기도 합니다. 네, 양혜업은 한국 전쟁 전에 서울대학교 음대를 졸업하고요. 1954년부터 한 1년 반 정도 정경화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1955년부터 63년도까지 양혜업은 파리 국립고등음악원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로 유학을 떠나게 되는데요. 재미있는 거는 그때 8살이었던 정경화가 자기도 선생님 따라서 같이 가겠다고 네. 와, 예, 엄청 떼를 썼다고 합니다. 근데 또 그게 이런 어린아이의 뭐 그런 치기가 아니라
진짜 진지한 음악적 고민을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부모님들도 진짜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할 정도로 네, 정경화가 선생님을 따라서 유럽으로 가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경화도 대단하지만 부모님도 대단한데요. 이걸 진작에 또 받아들이신 겁니까? 네,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부모님은 세계적인 연주자 정명화, 정경화, 또 정명훈 이렇게 정트리오를 탄생시킨 분들인데요. 네. 정트리오의 어머님이었던 이원숙 여사의 교육률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정경화는 자신들의 어떤 이런 성공 뒤에는 그 부모님의 뒷바라지와 희생이 거의 10,000%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거기서 인상 깊었던 거는 이 정경화가 런던에서 성공적인 데뷔를 하고 몇 년 동안 정말 세계 무대 이곳저곳에서 굉장히 연주 활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때 너무 바쁘고 스트레스도 많다 보니까 어느 날은 이제 그런 것들이 폭발하면서 어머니 앞에서 울음을 터뜨리고는 더 이상 못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정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만두자. 네가 살고 봐야지.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정말 훌륭하다. 더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랬더니 정경화는 아니 이 엄마가 미쳤나? 안 한다고 하면 말려야지 왜 이러시지? 이런 생각을 했다고 마치 하는데요. 기다렸다는 듯이. 네. 사실 정말 내가 너 이거 만들려고 얼마나 희생했는데 여기서 그만두다니 뭐 이런 말들이 보통 부모로서 많이 나올 수 있을 텐데도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그거 같아요. 네가 제일 중요하지. 그게 저는 사실 그 어머님의 자세로 자식들이 여기까지 성공하기까지는 어머님이 이런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쉽지 않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자녀 교육을 열심히 하는 부모들한테도 어떤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런 어머니십니까? 아니, 저희 자식들은 이런 천재성이 없어서 뭐 딱히 아니 왜 자녀분들을 천재 아닌 분들로 이렇게 아니 뭐 단번에 만드십니까? 이런 분은 드물기 때문에 천재일 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시간 지나서 이제 아닌 것 같습니다. 와, 야, 제가 뭐 반격할 기회가 없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착한 아이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나중에 꼭 얼굴 볼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곡 들어볼까요? 네, 크라이슬러의 사랑의 기쁨입니다. 정경화는 1985년에 데카에서 이 16번째 음반을 내게 되는데요. 음반 제목이 꽃아모레입니다. with love라는 뜻이죠. 그 이탈리아어인데요. 사실 이 음반에는 엘가의 사랑의 인사, 뭐 그런 사랑의 슬픔, 이런 어떤 가볍고 덜 부담스러운 그런 초보자들도 이해하기 쉬운 곡들이 많이 수록돼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부담이 되었을 텐데요. 늦은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첫 아이를 출산한 뒤에는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연주에 임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올린 소품의 예술성을 높인 명반으로 이 음반이 꼽히고 있지만 사실 정경화는 처음에는 거절했다고 합니다. 나는 어, 굉장히 최고의 어려운 난곡들을 도전해 왔는데 이런 소품들은 나하고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다라면서 이제 피해 오다가 첫 아이를 낳은 그런 여유로운 마음으로 정말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이 음반을 녹음을 하게 되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거는 바이올린 소품에 있어서는 또 엘가의 사랑의 인사 같은 곡은 이 음반을 통해서 재발굴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정말 그 동안에는 아시아의 마녀, 뭐 동양의 암호랑이 막 이런 별명으로 불리다가 이제 굉장히 부드러운 이미지를 정경화에게 부여한 계기가 되는 음반이 이 음반입니다. 그렇군요. 얼른 들어보고 싶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크라이슬러 사랑의 기쁨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와 피아니스트 필립 모리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크라이슬러 사랑의 기쁨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와 피아니스트 필립 모리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그야말로 신들린 테크닉, 강력한 테크닉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정말 정경화는 정교한 테크닉, 또 어떤 감정적인 표현의 강렬함, 그다음에 세심한 어떤 음악적인 디테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특히 무대에서는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정확한 완벽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배경에는 정확한 어떤 리듬 감각, 또 명쾌한 해석이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연주할 때의 모습이 아름답기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당시에는 여성 바이올린 연주자가 드물었던 시대였거든요. 그전에 제가 소개해 드렸던 그 영국의 제클린 뒤프레 같은 첼로 연주자 또 이런 독주 연주를 악기를 여성이 한다 이런 건 굉장히 드물었었는데 네. 거기다가 아시아 여성이었기 때문에 사실 제클린 뒤프레에게는 우아한 영국의 장미 이런 별명을 지어주고 우리 정경화에게는 아시아의 아모랑이 뭐 이런 별명 그러니까 뭔가 약간은 부정적인 인식이 사실은 들어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거나 그런 걸 다 극복하고 이 정말 바이올린이 신체의 일부인 것처럼 아주 유연하고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초반에는 정말 카리스마 있는 표정, 그 다음에 역동적인 움직임으로 더 많은 화제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아, 아시아의 아모랑이. 네. 저는 근데 지금 들으니까 더 좋은 것 같은데요. 글쎄 지금으로서는 뭐 나쁘지 않다 생각하는데 우리도 뭔가 우아한 뭔가 좋은 그런 정경화에게 어울리는 별명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음, 굉장히 한마디로 정말 보통 아니다라는 그런 독하다. 뉘앙스의 네네 음, 그런 별명들이 된 걸 보면은 약간은 뭔가 깎아내리고 싶었지만 그걸 뛰어넘는 거에 대한 그런 억울한 마음이 별명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모든 걸 실력으로 다 뒤엎었습니다. 그렇죠. 네. 대단합니다. 타고난 재능도 있었겠지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생각해 보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교수님께서 정경화 역시 신동이냐 이러고 물어보시고 저도 또 신동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본인은 절대 신동이 아니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어, 정말 끊임없는 연습으로 자신을 단련시켜 왔다고 하고요. 정말 화장실에서 방에서 연습했을 때는 뭐 이렇게 공간이 마땅치가 않아서 방해받으니까 화장실에서 하루에 열 몇 시간씩을 연습할 정도로 수련을 해왔고 세계 무대에서 지난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시아 출신의 그런 젊은 여성으로 겪었던 그런 난관, 어려움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을지는 사실 안 봐도 뻔한 일이 아닐까요? 이렇게 스스로를 다잡고 달려온 정경화가 사실 또 2005년에는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하게 됐죠. 리허설 도중에 손가락을 다쳐서 5년이나 관객을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사실 음, 명확하게 병명이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왼쪽 검지 손가락에 뭐 구멍을 뚫을 정도로 수술을 크게 하고 본인은 연주자로선 더 이상 이제 생명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본인의 모교였던 줄리어드 음악원에서 그냥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손가락을 다쳤으니까 실습을 보여줄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본인이 녹음했던 그 수많은 음반들을 들려주면서 그때 또 자신의 음반을 자기도 객관적으로 들어볼 계기를 얻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걸 듣다 보니까 내가 바흐의 그 무반주 바이올린 조곡이나 파르티타 이것을 좀 제대로 연주를 해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본인의 수건을 좀 달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부상 중에도 악보를 끊임없이 탐구해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드디어 2010년에는 부상을 이겨내고 기적적으로 무대에 복귀합니다. 그때 복귀했던 콘서트 이름이 She's Back이었어요. 정말 너무 멋있는 거죠. 그래서 2016년에는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 파르티타 전곡을 앨범으로 발매를 하고요. 이 정경화의 음악에 대한 어떤 열정, 집념 이런 게 다 응축이 됐던 이 앨범은 사실 발매 후에 1년 반 만에 플래티넘을 기록하면서 한국의 클래식 음반사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됩니다.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바흐의 바이올린 파르티타 2번 D단조, 바흐 작품으로 천사종 샤콘느,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의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바흐의 바이올린 파르티타 2번 D단조, 바흐 작품으로 천사종 샤콘느,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저는 정경화 선생님의 연주를 들으면 어렴풋이 저는 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일단 소리가 밀도가 그쵸? 깊어요. 예. 그러니까 소리로 치면 성악가 소리로 치면 모나코나 꼬렐리처럼 예, 좀 밀도가 깊은 소리라서 핀토한 그런 소리를 내죠. 네네. 그래서 같은 곡을 이렇게 우연히 들을 때가 있는데 혹시 정경원 선생님 아닌가라고 하면 맞을 때가 있거든요. 혼자 좋아합니다. 좀 받아주시죠. 네, 훌륭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 억지로 이끌어낸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네. 자, 연주가 정말 좋은데요. 손가락 부상으로 지금 5년의 공백을 가진 뒤에
녹음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와. 어떤 그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 파르티타는 사실 바이올린 레퍼토리 중에서는 가장 어렵고 까다로운 곡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정말 부상 이후에 이런 곡으로 다시 정말 재데뷔? 어떻게 보면 재데뷔라고 할 수가 있을 네. 정도로 네, 그런 대담한 선택을 했다는 것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 스스로도 온 영혼을 바쳐서 도전하고 싶은 바흐라고 할 정도로 이 곡 연주에 심혈을 기울이고 애착을 보였습니다. 어떤 바흐의 느린 멜로디가 마치 정말 영원히 지속되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거는 어떤 정경화의 엄격한 음악적 자질, 또 원숙한 음악적 깊이 이런 것들이 모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까 처음에 들으셨던 프랑크의 바이올린 소나타도 20대 초반에도 녹음을 하고 여러 차례 녹음을 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 20대 초반에나 후에나 기교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테크닉 면에서는. 그런데 이 연주자가 음악적으로 깊어지는 과정을 볼 수가 있어서 그런 점에서도 사실 정경화가 녹음을 많이 남겼다는 거는 우리한테 정말 행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평창 대관령 음악제 예술 감독으로도 활동을 하셨죠? 네, 정경화는 음악 교육 또 멘토링에 대한 공헌으로도 정말 높이 평가가 되는데요. 바쁜 공연 일정 중에도 불구하고 어, 그 후학들에게 기술적인 완벽함보다는 음악에 대한 열정 또 음악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젊은 음악가들을 지도하고 조언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요. 언니인 첼리스트 정경화와 함께 평창 되관령 국제 음악제 음악 감독을 10년 이상 맡았습니다. 한국 음악계 발전을 위한 역할도 도맡아 하고 있어서 굉장히 헌- 연주자로뿐만 아니라 음악 교육자로서도 정말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경이로움을 넘어서 존경을 불러일으키는 음악가 반열에 올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경화 인터뷰 중에서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자기가 젊었을 때는 어떤 테크닉이나 뭐 어떤 음악이 완벽하지 못하면은 너무너무 그걸 견뎌내질 못했었는데 요즘은 정말 조금 불완전하게 생각을 해도 자기가 만족을 하고 넘어간다. 왜냐하면 그때 연주할 때는 막 나라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스승을 위해서 막 죽기 살기로 연주를 해왔었는데 요즘은 나를 위해서 연주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5살 때 처음 바이올린을 만졌을 때의 그런 그 악기의 색깔, 소리의 색채, 무지개 같은 그런 악기의 신비로움을 느끼면서 연주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달관의 경지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앨범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네, 많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앨범 좋아하십니까? 제가 이제 음악적 완성도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음악적으로 굉장히 깊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그래도 어찌 됐거나 1970년에 이 정경화가 앙드레 프레빈하고 런던 데뷔하면서 냈던 음반 찰콥스키 그다음에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 첫 음반이 이 젊은 연주자의 어떤 결기, 의지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서 듣는 사람이 정말 저도 굉장히 긴장을 하고 듣게 되거든요. 이 음. 조마조마하고 그러니까 실수를 하거나 잘 못해서가 아니라 이 젊은 연주자의 감정에 이입이 되면서 정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응원을 하면서 이 연주를 듣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수많은 연주들이 있지만 이 첫 음반이 정말 정경화에게는 의미가 있는 음반이고 제게도 또 그런 면에서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무려 55년 전입니다. 그렇죠. 네. 궁금한 게 있습니다, 교수님. 오늘 정경화 편을 했잖아요. 정명원 선생님이나 정명환 선생님이 섭섭해하지 않을까요? 네. 정트리오로 한번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약 5초 정도 정지되셨네요. 아 이게 이제 예. 하면 되긴 한데 네. 제가 좀 리스트업을 많이 해 놔 가지고 아, 아직 예. 순서가 안 됩니까? 네 아직 순서가 물론 그분들이 정말 뛰어난 연주자이시지만 네 그리고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연주자이지만 조금 조율 좀 해 보고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와, 오늘도 정말 저희의 티키타카는 빈틈을 보이질 않으시네요. 자, 오늘도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손선의 팡팡 스토리 클래식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의 인생 스토리로 함께했습니다.